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사회문화죠. 사회문화를 같이 하게 될 조영산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여타 과목들에 대해서 사회문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담감은 조금 덜하다고들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서 느끼는 것들은 왠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라든지 여타의 과목들 범위나 이런 것들은 내가 틀리면 확실하게 뭐가 틀렸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데 사회문화는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왠지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 사회문화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확실히 유형이 정착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랜덤 형식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줬고 그게 작년과 이제 금년을 통해서 금년이라기보다는 작년과 재작년이죠.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렇게 내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실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일선 이제 학교, 대학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좋은 문제란 표현이 굉장히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만 어떻게 내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틀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에 방향을 잡아줬구나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 개념형에서 이제 예상한 대로 다 나왔고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기입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1문제, 논술에서 사회문화가 다뤄질 거다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다뤄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논술형에서는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서술형에서 2문제와 이제 기입형에서 2문제가 일반화될 거라고 보고요.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제 고등학교 이제 문제들 있죠. 거기서 이제 하나는 꼭 그림이라든지 이걸 가져와서 이번에는 중거 집단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 중거 집단은 사실은 예상을 한다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설마 이걸 낼까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였고 이거를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나왔네? 라는 정도지 이게 어렵다 쉽다라는 걸 논하기는 힘들었었고요. 오히려 중거 집단을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해왔었고 그거를 기입형으로 문제를 내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원론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거는 그 파트가 이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다뤄졌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베버의 합리화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베버는요 계속 이제 다뤄졌었고요. 이게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회 이론가의 이론이 나왔어요. 그게 나왔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정착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론으로 발전했는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고 베버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머튼이 나오고 베버가 나오고 머튼이 나오고 베버가 나오고 객관식 때는 디르켐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순환적으로 가자면 머튼이나 이쪽으로 가겠죠. 진짜 그렇게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4번 이렇게 내게 되면 믿고 이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 이론이라고 그러죠. 오늘 보게 되는 이 기능 갈등론과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문제 유형을 2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이 일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당연히 나오겠다고 그러고 못 쓰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낙인하고 이제 차별적 교재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잘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자면 실제 이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걸 아냐 모르냐가 아니었죠.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맞겠지만 수업 이제 구성상 1, 2월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회문화에서 어떤 영역이 다뤄지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3, 4월이 가게 되면 이제 심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책 이름을 달아놨죠.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참 이런 거 이름 짓는 거 다들 서투르신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외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해 교수님, 박준 교수님 하면서 이제 이름을 좀 달아보자 해서 스타트업이란 개념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기출문제가 달아놨고 이제 3, 4월 달 되게 되면 무엇을 연습하게 되냐면 우리가 썼던 이론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기능론의 한계점 써봅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할 건 키워드들. 요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다면 3, 4월 달 때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 그렇다면 5, 6월은 뭘까요?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들에 대한 점검이 들어갑니다. 즉 이전에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만들어 왔던 그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만든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요. 7, 8월이 되면 이제 새롭게 만듭니다. 금년에 이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조금 예측이 되냐면 그 출제진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최근에 연구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논문이나 이제 주로 이제 강의하신 책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쪽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측 못한 게 있었죠. 여러분 호피족. 그 문화인류학 책에서 169페이지 그쪽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걸 쓰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가 나온다는 게 나오지만 당연히 변별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컸던 건 아닙니다. 2점 정도였죠. 그래서 보통 모계혈적이다. 그래서 모계혈적이란 개념과 그다음 외삼촌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써주면은 답이었는데 거기까지 안 쓰러 보통 1점은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루기 위해서 모든 이제 사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규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물론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좋고요. 문화인류학 개론이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된 거죠. 이제 책을 봐라라는 겁니다. 한사복 선생님 책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알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쪽에서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아직은 1, 2월, 3, 4월이다 보니까 애진간하면 이제 나온 사례들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중요해 이게 나올 거야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연구 방법론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이거는 연속 출제에서 어느 파트에 집어넣었는데 꾸역꾸역 어디 들어가 있으냐면 B형 논술형에서 하나 들어갔었죠.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그거는 뭐 항상 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자면 한번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게 고전 사회학 이론이죠. 사회학 이론 파트에서 베버를 다뤘습니다. 이 베버에 대해서 합리화가 출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뭐 한 개점 한 줄 정도 쓰는 거니까 다뤄지긴 다뤄졌었다죠. 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연구방법론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적과 질적부터 가설이나 질문지 만드는 방식 이런 걸 세세하게 다가겠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물어왔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한계점, 특징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풀어내는 거. 하나 더 가자면 3개를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2개를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5가지가 특징이 있으면 이 중에 서열화시켜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취사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취사 선택은 본인이 그냥 취사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지문상에 나왔었을 때 뭘 써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5, 6월 달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론은 그렇게 다르고요. 연구 방법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여기서 엄필하게 보면은 이제 중거 집단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하나 더 보자면은 일탈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일탈은 사실은 이런 이론급이 아니라 아예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영역이니까 하고 예측을 해보자면 순환적으로 머튼이니까 이제 머튼 아노미나 디르켄 아노미 쪽이 좋겠죠. 기능 쪽.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탈을 냈었을 때는 갈등 쪽은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갈등은 자체가 일탈로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론화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기능론 쪽에 이제 일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다음에 예측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에서 나왔죠.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이번에 예상했었던 건 사실은 레비스트로스나 아니면은 레드클리프 브라운이나 이런 문화인류학 이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심도 있게 문제도 계속 만들고 했는데 쭉 돌아가서 사례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참 헉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윗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예측을 하시고 잘 됐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두기 위한 문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책으로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읽어야죠. 그럼 책을 지금 읽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잘 읽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읽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들 교재를 구입하셨을 거예요. 가볍게 보세요. 사회학은요. 그래서 그걸 쓰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이제 통독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사회학 책은요 그래도 은근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뭐 한 2회독, 3회독 이렇게 된 다음에 어느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심화까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책에서 마치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파트가 있어요. 아 여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 단계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슨 단계가 되냐면 이 책이 왠지 좀 아쉬운 것 같다. 너무 날림으로 쓴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독하듯이 계속 봐주는 게 사회학의 가장 큰 공부 같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문화인류학 개론 같은 거 그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해서 다 쓸 수 있는 양이 아니었고 그게 바로 호피적의 평가인데 그것도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것들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화인류학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에 대한 그런 접근보다도 최근에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창조하는 게 지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 모간의 이론이 어쩌고 타일러가 어쩌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 사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교재는 홍두승 설태한 선생님이 쓰신 그 사회학의 이해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에 출제된 지문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했다라고 보고요. 앤서니 기든스 이제 현대사회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공부를 했죠. 제가 그때 그걸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솔직하게 한물 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책이 잘 써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사례들에 대해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서브로 그냥 두시고요. 뭐 잘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사회학 이제 하늘에서 나온 책에 대해서 비판 읽기 책 같은 경우도 많이들 쓰는데 이번은 이제 사회학 이해 쪽으로 조금 더 기운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볍게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문화인류학 책으로서 이제 그 나온 책들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개론서로 돌아갔으니까 재미가 없죠. 예전에 추천했었던 책들은 이제 다른 거지만 이제 가설이나 이쪽이 약간 그 사례보다는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인류학 개론을 먼저 읽어보시는 거 꾸역꾸역 읽어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배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물어보면 경제에 대한 말씀 많이 하세요. 경제 같은 경우는 이일 교수님이 많이 뭐 어필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이제 독립 변수가 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무 벗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물어볼 걸 물어본다라는 거고 박지현 교수님이 이제 내셨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낼 걸 낸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역에 낼 걸 낸다. 경제는 그렇다 보니까 공부 그렇게 하시고 시간 배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7일 중에 하루 정도 이제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있고 지금은 어떤 이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보다 차분히 이제 통독식으로 해서 시간 배분하셔서 가볍게 이제 2시간씩 텀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회학이 같은 건 4파트 정도로 나눠 갖고 이제 걸쳐서 읽으시거나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이제 계속 이제 들고 하면서 보시거나 이제 물릴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게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이 사회문화 어떻게 공부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선 첫 번째 답변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리된 책은 그야말로 이론에 대한 기본을 담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학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바이블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뭐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다음 문제에 접촉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요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오신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은 이걸 보자면 우선 책적으로 우선 보시고 이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문제 풀 때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된 거에서 이렇게 되는데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한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임용은 기출문제를 펴놓고 문제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내야지라는 확실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은 저도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싹 다 기출이죠. 저도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었든 공부를 어떤 파트를 해야 돼라고 문다면 기출문제 있는 파트를 읽으면 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았죠.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제가 몇 개를 더 잡으면 네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기능론 갈등론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오는 유형 서술형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회적 사실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갈등론적 관점으로 또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걸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문화 논술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제 호피 인디안 그쪽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출제 의혹이 잡혔다가 여러분의 얘기를 논술로 이렇게 쓰자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뭐 논술 문제 잘 보시면 이거 한 문제 아니었죠. 두 문제였습니다. 그죠? 사회과 교육론 문제와 결합형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두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있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이제 차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나와 있는 대로 쓰자가 정답인 것 같고 출제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결과 나온 거에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 정말로 나와 있는 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들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뛰어난 표현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대로 써라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 논란도 안 되고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기억도 안 나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디서 찾아라? 지문에서 찾아라라고들 하죠. 지문에 있는 걸로 클을 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긋나게 하니까 그렇게 찾아라. 사회문화는 철저하게 그걸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 이제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거 많이 했고 문화 출제 원칙 한번 가서 보죠.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의 비중 해갖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보게 되면은 평가 영역이 사회학, 문화인력, 사회과학 방법, 조사 방법론.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론은 아직까지 빠진 적이 없었던 단원이다. 6년 동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정형화돼 있어서 잘 하셔야 되고요. 사회학 같은 경우는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회학의 챕터를 정리해 보면 한 8개가 나옵니다. 그 8개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경우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고전 사회학 이론 파트나 한 문제를 제하면 나머지 7개에서 이제 2개를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니 증거 집단 같은 경우는 예상 외의 거라고 하지만은 못 쓰신 분은 없었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파트 굳이 나오자고 한다면 뭐 시민사회 사운동 파트도 중요할 수 있고 개혁과 계층 파트도 중요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번에 예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화인력은 이번에 이론이 나올 거다라고 되게 했었는데 왜냐면 문화인력 이론이 굉장히 객관식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화인력 문제 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관식을 도출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인력 이론도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노려볼 만하지 않은가 해서 약간 여기에다 좀 시간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른 고전 사회학 이론에 비해서 이쪽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는데 나왔던 이상, 지문이 나온 이상 그 지문을 이해하는 수준의 이론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사회문화 7차 교육과정 나와 있고 여기 사범대학의 비중 참가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들이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 사회학기록, 문화인력과 사회과학 방법론, 조사 방법론 나와 있는데 조사 방법론 책은 뭐 굳이 따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 책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니까 굳이 이것까지 따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보면은 그냥 이게 봐야 돼. 이것까지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것만 보시라고 맞느냐? 안전하게 하려면은 뭐 책을 다 권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보셔라라고 하면 될 텐데 만약 요구를 하신다면 이제 그런 책을 추천을 드리고 이 책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확장하기에는 차라리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죠. 해야 할 게 없다면은 그런 걸 선택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우선 설태한 책부터 홍등승 책부터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각 이제 이론들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래쪽에 표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뭐가 나왔었는지. 사회학 개관에서 주요 사회학 이론 여기서 배보 도출할 수 있겠죠. 예, 배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개인과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네 번째는 사회 집단이 이번에 출제가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게 자주 나왔던 거고 실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파트를 알고 있나를 묻고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돼. 정돈이 안 돼. 그때 책을 펴고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되면 다시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그게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서 이제 분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내용 요소는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출제 쪽에서 제시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사회 변동에서는 딱히 뭐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저번 때 나온 거에서 자원동원이라는 이쪽 자원동원이나 신사운동 이쪽에서 이제 개념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래요. 기입형에서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론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 사회 변동 이론 같은 경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심도 있는 문제가 안 나오면 처음 문제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한계점이나 이걸 묻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그건 기본 개념 묻기 때문에 이쪽은 그 정도로 정리하셔도 돼요. 가끔가다 오셔갖고 뭐 자원 변동 이론 같은 것들 이걸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 묻는 분이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보는 거는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교수님 시키는 것만 해도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 사례가 들어서 이제 어떤 이론을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논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봐야 되죠. 이번은 조금 약한 파트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있죠. 문화인류학이라고 있어서 이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난감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화인류학 개론에서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문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접목하는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번에 가게 되면은 뭐 제가 문화인류학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 변동 쪽에서는 기입형 출제가 너무너무 좋죠. 이제 논술이 안 나오면 기입형에서 약간 심도 있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문화 변동 파트에서 제가 출제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문화의 기본적 속성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 그것도 보게 됩니다만 이쪽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사회과학 방법론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었지만 문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특징 또는 상대적인 특성 그런 것들 또는 한계점 또는 기본적인 의미들 같은 것들을 묻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유형에서야 뭐 사례 딱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푸는 문제 만들기 좋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 사회과정 여러분들 369 12 풀어보시잖아요. 369 11 수능 풀어보시면은 이쪽 파트가 이제 일반 사회문화 과정에서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낼 수 있는 게 있고 이번 문제도 보게 되면 그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것들을 옮겨놓은 듯한 형태로서 그렇게 출제를 내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사회문화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걸 다루는 이상 자료가 여기서 도출되는 이상 안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과 항상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 한 번씩은 뽑아서 풀어보시는 게 절대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문화에서 그렇다면은 이거 사회문화 책은 가치가 있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서술한 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요약해서 잘 썼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에서 여기 보게 되면 교재라고 나온 게 고등학교 사회문화 책에서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서술의 스타일, 그 축약된 그 쓴 느낌들, 그걸 서술형으로 녹아내기 가능하니까 이 사회문화 책은 그런 용도로서 쓰시면 됩니다. 아, 한계점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쉽게. 여러분 답을 쓸 때 어렵게 써야 돼요? 쉽게 써야 돼요? 어렵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렵게 쓰는 거죠. 쉬우면. 쉽게 쓴다라는 거는 내가 어렵게도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서술을 쉽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쉽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그 표현이 서술형이 쉽게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적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실 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평가 영역이 내용 요소해갖고 제출됐던 거 이게 이제 교육과정 평가 여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있으니까 요걸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서도 또 제대로 안 내죠. 사실은 뭐 이걸 정말 출제자들이 이걸 보실까라는 게 의심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문화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딱 정형화된 3개를 내고 나머지 2개가 예외적인 거, 이 정도는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항상 나오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이번 1월 달의 목표는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는다. 요걸 관점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는 거. 그래서 여타 벗어나는 것까지 너무 관심을 두시면 별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사회학 이론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학 이론 가게 되면 최근 5년 출제 빈도가 5년인데 5개도 아니고 6회라고 나와 있어요. 6회. 그죠? 물론 이거는요. 이제 5년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객관식 시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화평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도가 출제됐다라는 거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에 속한다라는 것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사회학 이론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가들이 주장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 기입형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 기능론과 갈등론을 적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확한 이해란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적인 서술이 여러분들이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능론의 특징? 예,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5줄을 쓰라 그러면 5줄을 써야 되고 2줄을 쓰라 그러면 2줄을 써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킬로서 가져셔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게 되겠지만 우선 좋은 거는 뭡니까? 예. 우리가 교재 설태한 홍두승 책이죠. 그래서 설태한 그 책으로 이제 보시기도 하고 또는 사회문화 교과서들 다들 있으시죠. 예. 그 교과서에 맞춰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 교과서에 대한 기능도는 한 개 서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뭐 한 개를 써라 그러면 이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그런 고민도 직접 해봐서 내가 녹일 수도 있고 또는 3가지 특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해 보시고 그게 바로 서술형 공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줬어. 저출산 고령화가 주어졌어. 이걸 기능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대안을 갖고 갈등론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것들. 그런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서술형에 쏟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 각각 의뢰 관점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의 관점이 뭔지 눈치채고 의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거에 대한 대책 찾아라. 그럼 갈등론 입장에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즉 기능론 갈등론은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형을 적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그거의 입장에 맞게 사회학적 시선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온 거 보게 되면 여기 13년에 2문제에서 디르켐 얘기, 디르켐이 이제 이 객관식 때는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14년 15년 배보 이념의 합리화 나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합리화는 묻기가 너무 쉬울 것 같고 합리화의 역설이죠. 그래서 합리화를 또 구분해서 배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래서 그걸 녹여놨는데 그게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이제 그게 중요한데 더 원론적인 합리화를 묻더라고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와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합리화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단계를 물어봐야지 해갖고 계속 그걸 했었는데 오히려 더 근본, 기본적으로 묻더라라는 것들. 즉 공부 방식이 이래야 돼요. 너무 세분화시켜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개념 자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 되게 웃겨요. 이 A라는 개념 모르고 A 한계점을 더 잘 알아요. A를 모르면서. 아니 A를 모르는데 A 한계를 어떻게 알아?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판할 내용만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지부터 알아야 비판이 가능한데 그 사람을 모르고 비판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우리도 문제 풀 때 그런 자세를 견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원들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키워드들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책 읽기의 시작입니다. 정의를 내렸어? 그럼 정의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속성이 있겠죠. 속성들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속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비판과 한계가 있겠죠. 비판과 한계 보시면 됩니다. 끝. 그게 공부예요. 이쪽의 공부입니다. 사회문화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한계점이 안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장점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서다평 출제 동학에 우리는 서다평을 가니까 배보가 이렇게 쏟아졌었다라는 것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르켐 한번 다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르켐 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보시고 이상하게도요. 갈등 이론 마르크스는 이상하게 자꾸 기피를 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진짜 오래전에 한 번 나오고 계속 그렇게 안 나오고 베버 머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수님들 출제하신 분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 마르크스의 연구가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라지고 베버리안들이 너무 많아요. 베버를 좋아하는 사역자들 많고 그분들의 사사받고 한 분들이 교수 출제자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그래서 베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다시 원론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이념형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지배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고 행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이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게 되면 사회학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참 어떤 책들을 봐도 시작하자마자 이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사회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출제가 된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06년도에 이런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난감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어떤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어떤 표현 적용시키게 본 게 아니라 사회학적 상상력을 그냥 이렇게 써라라고 내면서 이 앤서니 기든스 책이 이제 표면에 등장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책 때문에. 이거 한 번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학이란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니까 사회학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회학이란 사현상을 과학적이란 단어 보이네요. 네,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의 아버지라는 꽁트가 얘기한 게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사회학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학적이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칩시다. 이해라는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뭐가 신기한데요? 기출문제에서요.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이해라는 단어 꼭 나옵니다. 즉 이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해라는 건 그런 거죠. 사회학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해란 건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것을 인지했느냐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했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졌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서 본인의 맥락 안에서 파악되는 게 이해고 사회학은 유난히 이해란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출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해란 단어가 문제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보세요. 의외로 눈에 많이 띄고 의외로 이것 때문에 키워드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다음에 설명.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사, 종속변수를 찾고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찾는 학문. 이게 사회학이죠. 그래서 이 사회학은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 이거죠. 뭐라고 나왔죠? 간학문적이라는 표현 쓰죠. 간학문적. 이렇게 이 다양한 걸쳐인 간학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학문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02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었고 교과서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맨 처음에 애들 시험 낼 때 맨 처음 내는 게 그 단어더라고요. 간학문.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그 대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단어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다양한 게 서로 어떻게 동그라미 쳐 관계죠. 관계. 여러분 구조적이란 말을 써요. 구조라는 게 뭐죠?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관계 맺어진 형태죠.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구조도 있지만 우리 사회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정치 구조, 그렇죠? 경제 구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사회라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인원이든 뭐든 간에 이 구조를 수도 없이 얘기하게 되고 갈등인원은 처음에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찾고 하여튼 이 체계라는 거, 틀이라는 거, 관계라는 걸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사실은 이 사회학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 간학문적이죠. 사이간자잖아요. 이 사이가 뭐야? 사이를 연구한다라는 건 이 사이, 이거와 A와 B라는 것의 사이를 연구한다? 뭔가 맺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인류학에서 출제되는 것도 이 구조기능주의자들이죠. 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적인 이 구조가 틀이 형성되기에는 하나의 무엇을 만든다? 사회를 구성하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지 자 구조에 맞춰서 어떤 형태가 명명되어져서 나왔다. 사회를 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죠.
관계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뭘 한다? 변화하는지라고 나왔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 예, 이게 바로 사회학이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왜 연구하나요? 그냥 지금 있는 거면 현상만 보고 그대로 결론 끝이에요. 근데 사회학은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여기에 우리가 인간이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까지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학이다. 인간사 어떻게 정답이 있나라고 하지만 이 정답을 한번 이해하고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사회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은 지금의 현상밖에 못 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현상이 이면에 있는 그런 면도 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관점의 차이죠. 다른 관점이죠. 그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게 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왔죠. 이게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남들과는 다르게 보는 것,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그게 어렵나? 어렵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은요, 여러분 홍대승 책에 보면 사회학적 상상력 박스 따로 있습니다. 읽기 자료 형식으로. 그래서 라이트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그냥 읽으실 필요 없고 거기서 이 밀즈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 사회학적 상상력 정리라는 게 박스로 이게 2페이지 걸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 그게 없었는데 들어갔어요. 앤서니 기든스 이제 그게 실어놨는데 그게 바로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는 한 단계 더 나와서 상상력에 대한 분류를 했었고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만 밀스가 얘기한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아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이구나. 자 그럼 시험을 위한 설명할까요? 뭘 하셔야 되죠?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정의 내림.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주관적으로 쓰라가 아니죠. 여러분의 언어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것까지 뭐 제가 앞에 쓰면서 이렇게 외우라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었던 지금 기든스의 3가지 상상력에 대해서 문제 출제가 됐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죽은 문제입니다. 나왔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죽은 문제입니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상력이 무언가에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쓰라는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차치됩니다. 사실은 저 멀리 가게 되면 01년도쯤에 사회학적 상상력 한 번 더 출제가 됐었는데 사회학적 상상력이 크리티컬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론 전복하는 문제가 이제 지문상에 이제 표출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이 단독으로 나왔던 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의 흐름이고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아니나 우리가 지금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해. 그렇다면 수많은 이론가들이 있죠. 베버는 어떤 사람? 사회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자,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 보게 되면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 대한 사회적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적이죠. 이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아니면 역사적은 뭔가요? 종적이죠. 흐름이죠. 행적과 종적에 의해서 관계적, 구조적, 종합적 사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나오면 이 관계를 알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 관계가 모여 뭐가 되는 거라고요? 네, 구조가 된다고요. 구조가 되면 뭐가 돼요? 거기에 맞춰서 관계망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형성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원근 형태, 종합적 형태가 나타나죠. 그게 종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기도 하고 표현상으로 하게 되면 작게 거꾸로 볼 수도 있겠죠. 종합적인 걸 먼저 보고 그래서 구조를 찾고 그래서 관계를 찾는 거. 뭐 그건 순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시야 확대. 여러분이 사회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 눈에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면을 바라봐라.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고들이 있죠. 뭐. 조현아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SNS나 언론에서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의문을 하거든요. 왜 자꾸 이 뉴스를 틀어주지? 까먹으려면 하면 왜 또 보여주지? 그러면서 동정이론일 것 같으니까 갑자기 조현아가 또 이런 얘기 반성 안 했다 이 얘기가 또 나오지? 도대체 왜 이렇게 물어뜯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개인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시야가 확대되면 사회현상의 관계. 아,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걸 한다는 게 대한항공과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득이 있는 것인가?
뭔가 모종의 뭔가 있지 않을까? 아예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 이슈화시키기 뉴스가 없어서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찾아가면서 이 사건에 뭐에 다가가죠?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사역적 상상력이 있고 이런 본질을 찾아가고 관계가 형성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맨 위로 다시 가면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한 거죠. 예, 그게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의 보시면 개인의 시각들에서 일상적으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개인 문제, 지금 내가 갑자기 몸무게가 불어났어. 이게 나의 개인적 이유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회적인 거였어. 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왜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걸 관계를 찾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내가 그냥 많이 먹어서 그래. 사실은 그게 정답이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육되고 길러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죠.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 누구지? 그 짐 캐리 나왔던 거 트루먼 쇼? 정말 엄청난 구조와 틀이었죠. 저는 그게 사역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었지만 하나의 그런 거. 그 사람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잖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관계나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결국 어느 순간 의심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가 결국 트루먼이 바깥에 나가게 되는 그 구조를 뚫고 나가게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마 제휴가 걸렸겠지만 그런 거는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러한 무엇을 찾는데요? 연관성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연관성이라고 한다면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왜 맺게 됐는가? 관계가 연관이죠. 거기에 대한 속성이죠. 성성. 이 관계가 갖고 있는 연관성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을 찾고자 하는 거. 속성을 찾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적 관상과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또 이해라는 단어 계속 나올 겁니다. 분석하는 거는 요소별로 뜯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먹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속성이나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 나름대로 내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자기네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결국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속성과 이면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되고 이게 문제였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회학 이론의 다양하게는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또 다른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이론을 꺼낸 사람도 많이 있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는 것들. 여기서 바로 적극성을 띠는 자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뭐 정의를 낼 때 밀스가 내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에 나와 있는 사고가 맞겠죠. 근데 이 밀스는 그걸 확장시켜서 자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했는데 메뉴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표현 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들. 자, 앤서니 기든스는 이러한 사역적 상상력을 또 세 가지로 이제 유형화시켰네요. 첫 번째가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사실 밀스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했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여기에 꽂혀갖고 뭔가 자기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이라는 얘기 밀스가 했었죠. 역사적 상상력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종적 구조죠. 사회 과거에서 이렇게 됐던 게 쭉 흐름이 갔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또 되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역사적 흐름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가 나타난 거야? 원인이 나타나죠. 트레이스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역사적 상상력.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담배 가격 정말 비싸졌죠. 정말 비싸졌는데 다른 사회의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담배가 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는 이틀 밤을 못 잤긴 했지만 뭐 하여튼 근데 그거 너무 나빠요. 사역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전자담배 뉴스 자꾸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전자담배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거 진짜 연기는 나는데요. 물론 연기가 불쾌감을 주지만 냄새가 안 나요 정말로. 근데 사람마다 니코틴에 대해서 들어갖고 안 그러고 있는데 전자담배가 갑자기 폭발했다 막 하면서 뉴스가 떠요. 두 가지로 접근했어. 전자담배가 유해하다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유해한 거 누가 모르고 피냐? 다 알지. 담배가 원래 나쁜 건데. 두 번째 어떻게 보세요? 전자담배 폭발해서 너네 이거 위험해. 이것 하면 폭발할지 몰라. 이걸 보여주죠. 세 번째 뭐 할까요? 회사 조사 한번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중국 수입산이나 뭐다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 공장 한번 때려 박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이에요. 뭐 하려고? 그렇게 피지 말라고 하면서 전자담배 때려대면 뭐가 많이 팔릴까?
담배가 많이 팔리겠죠. 세수가 이제 국가에서 한 게 1조 6천억 봤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한 거 얼마? 5조 세수 증가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담배가 개발되고 있죠. 골든 리프가 들어가고 초고급 담배.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면서 좋은 담배를. 뭘까 이거는. 근데 사회를 의심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요. 눈앞에 보이는 잠재적 기능이죠. 이게 바로 어떤 얘기한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아무도 안 따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되잖아. 안 할 수가 없잖아. 불쌍한 게 우리 연예인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걔들 정말 사랑할까요? 근데 해야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도 외국 애들처럼 이 손가락 욕을 한다든지 막 뭐 단어를 쓰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래 다 착한 척 해야 돼. 예쁜 척 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돼. 그들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교육받았죠. 도대체 원인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보고 딴 데하고 비교해 보는 거. 이게 바로 뭐 비교사학적 상상력입니다. 아무튼 담배 가격 지금 쌉니다. 영국 같은 데 여러분 여행하실 때 말보로 두 보로 사주고 가면요. 잠재워줍니다. 한 보로 내면 재워줘요. 그 정도로 가격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 홈스테이에 그 담배 한 보로 내고 하루 자고 식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지역이 특수하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인류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아는 게 뭐가 나오냐 했더니 첫 번째 단어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비교를 하니까 뭘 이해했다고요?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했죠. 그 아래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 문화적 특수성입니다. 문화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특수성이란 말에는 정말 답이 없죠. 그러니 이거는 이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는 학문이 문화인류학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 문제를 내기가 힘든 거라. 특수성이 보이고 이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닐 때 문화인류학 문제를 내기 힘든 거라. 그러면 문화인류학 문제 뭐가 되는데? 특수성이 아닌 이제 정립된 게 있잖아요. 정립된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이론이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이 이론이 문제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사례가 나와버려서 그랬지만은 이론이 나오기 좋은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된 거야 이제. 이게 맞다. 이거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도 논란이 없으니까 그걸 내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걸 신경을 쓸 거고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비판적 상상력 나와 있습니다. 자, 기젠스가 하고 싶은 게 요 3번이었죠. 사실은 문제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만 요거였죠. 도대체 상상력을 발휘해서 라이트맨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도대체 그게 어떤 행위로 써야 된다? 무슨 단어 보입니까? 비판이란 단어죠. 사약 이름에 비판이란 단어 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역사에서는 인류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고정불변하지도 않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죠. 어떻게 돼요?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다죠. 사실은 그렇죠?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쓰다 보면 아카데믹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카데믹하게 안 쓰는 게 더 쉽고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쓸 때 되게 짜증나죠. 너무 문장들이 아카데믹하지 않은데 무슨 뜻이야? 좀 더 어렵게 쓰지 않을래? 라는 뜻이죠. 그때마다 짜증이 막 나요. 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었던 모든 질서, 가치, 규범을 나옵니다. 상대화라는 단어 아주 눈에 띄죠? 상대화. 상대화라는 얘기는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도출되냐면 객관성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성이라는 단어 의외로 설명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객관성의 상대적인 언어가 뭡니까? 주관성이죠. 주관성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객관성이 뭐예요? 남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모두의 생각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뭉쳐입니다. 모두의 생각. 객관적으로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기엔 뭐예요? 내가 보기엔 넌 잘못했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더 이쁘지 않니? 그건 뭐예요? 내가 보기엔 제가 더 이쁜데? 이 뜻이잖아. 그 바로 뭐예요? 객관성에 내가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에 객관성, 주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장한 주관적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 해석적 연구에서는 사실은 객관성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추구합니다. 추구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성을 추구합니다. 뭐죠? 상호 주관성이죠. 거기서 나온 게. 그렇죠? 그러면은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객관성이라는 거 우리가 빼도 박도 죽어도 못하는 게 요
사회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방법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낸 거 보시면 양적 연구가 없죠. 다 무슨 연구? 질적 연구죠. 예, 질적 연구로 그렇게 돼서 하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 비판이라는 거는 상대화했을 때 보입니다. 내 입장에서 절대 안 보이는 게 상대화해서 정말 나를 영혼을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외워서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 맞네.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올라.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난 경제를 못하지? 내가 머리가 나쁜가? 뭐 이렇게 돼. 그럼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건가? 잘 열심히 하는데 맨날 도서관 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 한번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한번 딱 보면은 뭐야? 얘 누구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겪어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 카메라 찍은 거 저 못 봐요. 왜 그렇게 부끄럽니? 저거 보면 쟤 누구야? 왜 이렇게 뚱뚱해? 하면서 이러면서 아, 자학 안 해야 되는데 새해는 자학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시작이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대하고 의문시하는 거, 제 의문시라고 했는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회의라는 쓰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의문시해 보면은 의문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 상대하고 의문시하는 게 뭐다? 뭐가 생긴다?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사회를 바라보는 뭐가 바뀐 겁니까? 비판적 상상이 생겼다라는 건 눈이 바뀌었다. 눈이란 말은 괜히 너무 추상적이죠. 관점이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해서 관점을 바꿔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외에 있는 밀스 얘기하고 또 나오겠죠. 밀스도 그 얘기 했었으니까. 관점을 바꾸라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대안적인 미래를 사고한다. 여러분 이 대안적 미래가 또 중요해요. 밀스는 여기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게 도대체 왜 하는데 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없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거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니던 90년대 시절에는 평론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어설픈 평론 뭐 심리학자가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의사가 쓰기도 하고 하면서 영화 평론에 책 평론 이런 책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 진짜. 물론 SNS가 그걸 대리하긴 하지만 평론 사람들은 왜 평론책을 안 볼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 교환이론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 사회학적 상상력이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데 보니까 이 말이 나와 있죠. 대안적 미래를 사고하게 한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잖아. 대안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보잖아요. 모든 학문 연구가 사실은 이렇게 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앤서니 기든스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파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차치하는 게 좋다. 이게 뭘로 길러진다? 사역적 상상력을 통해서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보시게 되면 뭘 묻고 있습니까? 네, 문제 보시면 원래 제가 이거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문제를 묶어가지고 작년 책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한 단어 챕터 이제 8개나 7개 나눠가지고 챕터 뒤에 그 챕터와 관련된 문제를 싸그리 모아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그냥 이 챕터 뒤에 바로 이렇게 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능력을 기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를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지금 풀까 나중에 풀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일 때마다 계속 푸세요. 기출문제는 아마 10번은 푸셔야 됩니다. 10번은.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건 단순히 답이 뭐냐가 지금 첫 번째 작업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문제 안 풀어도 좋습니다. 어떤 지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세 번째 어디 갑니까? 맨 위에 있는 거.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이 문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죠. 네 번째 뭡니까?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구나. 다섯 번째 뭡니까?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 다른 문제를 찾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 뭡니까? 예측까지 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 작업을 여러분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대신해 주죠.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신해 주니까. 그럼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아시고 문제를 출제되긴 좀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도 처음에 그래서 안 넣으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넣은 이유가 이게 또 어차피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써야지. 의외로 기출문제 모범 답안이 딱히 없죠. 딱히 없고 이제 뭐 복원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나와 있던 거에 대해서 가장 다듬은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역적 상상력에서 썼던 표현 자체가 지금 제가 썼던 표현 자체가 예전에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중언부언하게 된 게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 뒷페이지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모범답안에서 뒤에 있으니까 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답을 썼구나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굳이 여기에 너무 충족하지 마셔라.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학교재나 이런 우리 책, 이 책, 요약책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좋은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모범 답안을 갖고 내가 이 답을 썼구나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이 모범 답안을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분명히 이거 그냥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 거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앤서니 기든스 사역적 상상력을 꺼내버린 거예요. 밀스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밀스 사역적 상상력이 0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이게 나온 겁니다. 사역적 상상력은 이거 이상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아다시피 문제 유형 정해졌죠. 이런 서술형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렇죠? 안 내면은 굳이 낸다면 사역적 상상이 뭐로 나올까? 예, 기입형. 그렇지. 기입형이지. 딱이죠. 기입형으로 딱 좋죠. 근데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요 기든스의 역사적 상상의 인류학 조사는 비판적 상상력 정도 쓸 수 있게 냈고 인류 사역적 여기 있으니까 뭐 정도 낼까? 굳이 나오자면 전 맨 아래 있는 비판적 상상력 정도가 기입형으로 유력하지 않을까가 예상이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신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학원에 나온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저한테 요구할 게 이런 거예요. 교수님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네. 그러면은 라고 보통 얘기하겠지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저는 거의.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가치는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책을 통독을 하면서 왠지 이거 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봐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책을 들고 오셔서 그게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되면 그 다음 읽기에서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정리하셔야죠. 그게 이제 정리죠. 그렇죠? 세 번째는 내가 다 이게 습득되는지 확인하는 삼회독. 그래서 보통 삼회독이라고 합니다. 책 읽는 방법 아시겠죠? 네, 사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력을 이렇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예 그냥 기억을 해서 아주 무식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력을 했었을 때 핵심은 이렇습니다. 비교를 하려면요. 여러분 비교 연구가 우리 사회문화책 보게 되면 쉽게 나오는데 의외로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A와 B의 속성이 우선 비슷한 영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빼와가지고 비슷한 영역이 있었을 때 이 영역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게 비교죠. 그럼 첫 번째, 그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문화의 정의와 속성과 특징을 다 알아야지만 가능해.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야. 몇 개? 두 개. 왜 찾아서 했더니 별로 비슷한 게 없어. 영역이 좀 달라. 그럼 어떻게 또 다른 거 찾아야 돼. 비교 사역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비교란 단어가 나오니까 뭘 보자는 거예요. 우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부터 그냥 특수성 바로 가면 안 돼. 뭘 묻자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보편성부터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보편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도출한다? 자, 이거 뭐였어요? 인류학적 상상 맨 끝에 중요한 거? 특수성이죠. 특수성만 쓰면 반쪽짜리 답이 됐을 거고 뭐가 들어가야 돼? 보편성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 표현에 대해서 모범답안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연습해서 보시고 정불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예, 사회학의 책이나 여러분이 쓰는 비판 사회학책이나 통해서 정답을 그렇게 맞춰서 쓰면 좋고요. 정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들고 나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게 좋은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력 열린 사고를 이런 열린 사고를 일정 가치함 중 판단 이 판단은 바로 이것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예, 비판적 상상력에 대한 바로 제시가 나왔고 나오는 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있는 비판적 상상력이 나왔었긴 합니다만 다시 출제되자면 이게 나올 수 있다. 왜? 사회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사약 이걸로 하는 거니까. 사약의 원동력이니까. 그래서 요건 좀 관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적 상상력으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요? 라고 하는데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원래 사회문화 3시간이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소화가 다 됐었는데 4시간 잡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조금 이제 너무 지연을 시키는 게 아닐까요? 지연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해서 끝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반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에서 하나 뜯어먹으면서 문제 뜯어먹으면서 볼 거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잠깐 휴식했다가 지금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밑에 얘기하고 올 거고요. 예, 그리고 15분, 10분 휴식했다가 그러니까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